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박영수 특검의 이번 사의 표명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특검 당시에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서 중요하게 등장했던 이 말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이 결국 이 포르쉐 차량과 관련돼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세가 정반대입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공세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왜 특별히 봐줬냐, 사면해줬냐라는 것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이 수산업자 파문은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의 9일 만에 정치 결심. 야당 권영세와 10일까지는 만날 것이다. 100여일 자맹했던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행보. 입당도 빨리 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선 조직 구석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형 전 원장 측은 구체적인 선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변인은 물색 중이다. 라고 대권 도전의 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참여는 기정사실이고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대변인을 물색 중이다라는 겁니다. 최 원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반면에 윤 전 총장은 입당과는 점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가 소위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방역 위기를 부른 3대 실책을 꼽았는데 1. 접종자 숫자만 강조한 것. 2. 부메랑이 된 완화카드. 3. 델타 변이에 대해서 안이한 대처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팀의 살림꾼인 수사지원단장도 선물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라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박 특검 중심으로 수산업자와 특검 간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수사지원단장은 국정농단 특검 핵심 인물인데 박영수 특검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로비 의혹 수산업자 법조계 인맥에 바로 박영수 특검의 주변인들이 연루돼 있다라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 수산업자의 변호를 맡은 분이 바로 이 박 특검의 멤버였다라는 사실도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굳이 왜 이랬을까요? 서울대에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동료들이 서울대 관리자 측이 괴롭혔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학교 내에 건물명을 영어로 써라. 학교 내에 건물명을 한자로 써라. 청소 노동자,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분에게 왜 굳이 영어 한자 시험을 보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조에서는 학교가 사과하고 산재 인정을 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최소한의 유감표 지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사나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정치 베테랑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흔히들 자동차를 말에 비유합니다.
아끼는 말, 에마라고 본인의 자동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인물입니다. 즉, 말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 등을 파헤쳤던 말로 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흥했던 그 박영수 특검이 에마 의혹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의 씁쓸한 퇴장 함께 보시죠. 포르쉐 의혹 3일 만에 박영수 특검 사의,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많은 언론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명예 퇴진이다. 박 특검,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사표 제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 야기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말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 등 파헤쳤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공교롭게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포르쉐 의혹이었죠, 결국. 포르쉐 의혹의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라는 게, 박영수 특검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끈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의 척결의 어떤 상징적 그런 기구였는데, 그 특검팀 전체가 지금 한 사기꾼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서 지금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박영수 특검이 이 사기꾼의 어떤 법조 인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특검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연루가 돼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입건이 된 부장 검사도 한때 특검에 파견됐던 파견 검사였는데, 결국은 박영수 특검의 소개를 받아서 이 가짜 수산업자를 만나게 됐고, 이 수산업자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입건이 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수사지원단장, 그러니까 특검팀의 살림을 맡았던 수사지원단장도 이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수산업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도 한때 특검에 파견 나와 있던 특별수사관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의 상징 기구였던 특검팀이 이 수산업자에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과 성명을 내긴 했지만 굉장히 진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이 받았다는 그 포르쉐 차량 사진 공개가 됐는데요. 포르쉐 차량 사진, 바로 이 차를 제공받았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잠시 후에 포르쉐 사진도 준비되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구체적인 그럼 혐의는 뭐예요?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형사상 뇌물죄만 존재할 때에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를 국제적으로 따져보아야 하지만,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량이죠. 그렇죠. 이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 결국 이 포르쉐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렌트비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그 이후에 렌트비 상당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반환한 시기나 경위 등을 따져서 사실은 제공받았으나 문제가 된 이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를 경찰이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박영수 특검이 저 차를 아예 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서 며칠간 타고 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250만 원 상당의 렌트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 한국일보 등은 뒤늦게 돌려줬다. 박 특검 측은 즉시 줬다. 근데 한 가지 뭐랄까요? 의아스러운 점은 보통 렌트를 할 때 가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하는데 차를 탄 시점 이후에 현금으로 줬다라는 점 등이 뭐 있는데, 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렌트비를 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경위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를 렌트해 준다는 그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고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가
문제되니까 그 렌트비를 뒤늦게 돌려줬다면 충분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두고 박 특검이 강하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해 줬다고 하고 통상적으로야 렌트를 할 때 카드 결제를 하고 렌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동안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일단 먼저 렌트를 받은 뒤에 현금을 뒤늦게 지급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구체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럴 수는 있잖아요. 예컨대 평소에 뭐 사진도 같이 찍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형님 제가 뭐 렌트카 하니까 형수님 차 바꾸실 때 그냥 일단 이거 한번 가서 써보세요. 이거 렌트비 주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그랬다가 야 그러면 되냐 그래도 이거 렌트비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죠. 그래요? 그렇지만 한동안 써보시라고 해서 상당 기간을 썼다고 하면은 차 자체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렌트비 상당의 이익도 금전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영수 특검 측의 해명과 제기된 의혹 사이에서 경찰이 좀 명확하게 규명해야 좀 분명해진다는 말씀이었고요. 하지만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박 특검 본인이 설명하고 있듯이 해당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인물의 법조계 인맥을 상당수 박영수 특검이 제공했다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박영수 특검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해당 의혹 등을 정경유착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오늘 제목처럼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부장 설명 주신 것처럼 지금 박영수 특검이 이 사기꾼 수산업자의 법조 인맥을 다 소개시켜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압수수색을 받았던 부장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산업자의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특검 당시에 그 수사 단장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그 특검 보들 2명들도 어제 같이 사의를 표했거든요.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이 진행을 해온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다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웃긴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 렌트비를 언제 줬느냐 뭐 이런 건 차후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겠지만 이게 정경유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게 일부 보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사안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영수 특검이 지금 몇 년 전에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부패는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박영수 특검이 파헤쳤던 것 중 하나가 뭐 경제 공동체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박영수 특검은 지금까지 파헤쳐왔잖아요. 박근혜 전 정부와 최순실 씨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마치 이제 경제 공동체적 관계였다라는 것을 파헤쳐왔던 게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인데 물론 이 수사 결과 자체를 지금 와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수산업자와 박영수 특검 주변에 법조계가 뭐 그와 비슷한 관계는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의혹은 지금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본인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을 엄청나게 파헤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도 여기서 요만하게 자그맣게 뭔가의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사실로 만약에 밝혀지고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현대사 아이러니 같은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논란이 커집니다만은 뭐 부정부패, 정경유착, 적폐청산 막 이렇게 오면서 왔던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또 그 주체가 또 그런 일을 뒤에서 또 해오고 있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 우리 사회의 민낯인가 라는 모습 이런 상황까지 가면 저는 도저히 여기 무슨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혼돈스러워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 측은 해당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박 특검 측의 입장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특검 안에 어떤 사람들도 연루가 돼 있는 걸까요?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는 경향신문 보도예요.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선물 리스트에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 인사 수사지원단장 A씨도 포함이 돼 있다. 수사지원단장은 특검팀의 살림꾼이라 불릴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박 특검과 각별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선물 명당 중 전현직 특검은 4명이다라고 해요.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법조계 인맥 중심에 박 특검이 있었다. 박영수 특검 주변인 다수가 수산업자 김 씨 사건에 등장한다. 이모 부장검사는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 특검의 수사지원단장 A씨는 선물 명단에 포함, 역시 이모 변호사는 박 특검팀 특별수사관 출신, 박 특검에게 포르쉐 렌트를 제한, 현재 김 씨의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박영수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께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제 가졌던 기대,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비한다면 참 이게 속절없이 이런 상징적 이미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의심이 저는 지금도 이제 드는데요. 어떻든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공소유지, 이 부분에 차질 없이 공소유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과제로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산업자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것이 혹여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입건이 돼 있는 검사, 또 일부 언론인들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고리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 특검 측이 해당 차량도 돌려줬고 상응하는 렌트비도 적절히 지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등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 수산업자는 어떤 혐의로 사기 재판을 받고 있는 걸까? 소위 오징어 사건입니다. 100억대 오징어 사기. 야, 어떻게 이 오징어를 갖고요 100억대 사기를 치죠? 참 놀랍습니다. 법정에서 웅크리고 침묵했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3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변호인 이모 씨 옆에 앉아 있었다. 근데 그 이모 씨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검팀 특별수사관 출신 박영수 렌트비 전달자라는 거예요. 몸을 웅크리고 고개 숙인 채 침묵. 변호인 이모 씨는 사기 사건일 뿐 게이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자가 사기친 건 맞다. 하지만 정관계 게이트나 협박 공갈 같은 건 없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노망된 거 사실 맞나요? 앞으로 어떤 의견 밝히실지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재판 들어가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저는 사기 사건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변호인에 불과하고요. 지금 보신 이 변호인, 이재명 기자, 그 변호인입니까?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출신 맞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250만 원을 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트비, 그걸 전달해준 그 변호인, 이 변호인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이 가짜 수산업자를 소개해주면서 회사의 법률 자문 같은 거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그리고 변호인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재판을 이제 같이 이제 변호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검팀에 참여했던 특별수사관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이제 일로 귀결됐고, 그것이 결국 이제 부정부패의 척결의 어떤 상징적인 기구였는데, 지금 저 변호사도 사실은 물론 이제 사기 사건일 뿐이지 게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물론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명에게 116억 원의 사기를
부분 어제 법정에서 대부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법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뭐 조폭을 동원해서 뭐 본인에게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협박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배가 없었죠. 배가 없는데 마치 배에 투자라면 배가 잡아오는 선동 오징어라고 합니다. 배에서 바로 급내시킨 오징어에 대한 그런 이익금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인재를 해서 7명에 116억을 받은 건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형님 투자하면 오징어 많이 잡히니까 몇 배로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징어가 안 잡혔네요. 이게 아니라 오징어가 안 잡혔네요가 아니라 오징어 잡을 배도 없었다고요. 배가 없었죠. 완전 사기네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 수산업자가 경찰서장을 접촉했냐면 본인이 배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를 2대를 다른 사람한테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이 사기꾼이. 그러니까 배를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배를 빌려주지 않고 돈만 가로챕니다. 사기꾼이 또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관련해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장 소개를 조용원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만큼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한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당한 거죠. 김무성 그런 점에서 전 대표의 친형도 여기에 피해를 본 겁니까? 가장 많은 피해액이죠. 116억 중에 86억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 형이 투자를 한 거니까 오징어 거기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받았고 예.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당했나 싶은데 그 배경들을 그 사기를 치는데 물론 그 사기에 실제 가담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박영수 특검이 그리고 여당 그러니까 야당의 중요한 주요 정치인들이 그 배경이 됐다는 게 참 참담한 거죠. 아 이재명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돼요. 아니 배도 없는데 적어도 몇십억을 투자하려면 가서 배는 보고 한번 오징어 배도 타보고 이게 잘 잡히는지 오징어 금냉도 한번 보고서 투자할 것 같은데 이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기를 당한가 싶었는데 그 주변에 박영수 특검도 있고 특검팀의 특별수사관도 있고 주르르 포진되어 있으니 배도 안 보고 투자할 법했다라는 이 기자의 추측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감이 여기서 필요한데 아무리 그래도 오징어 잡이 배는 보고 투자해야지.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은 그 배도 안 보고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정확히 배도 보지 않고 투자한 경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전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어제 법정에서 김 씨는 상당히 웅크린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 본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이 대부분의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장도 주로 변호인과 대화를 하죠. 꼭 피고인 본인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을 때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듣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김 씨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으로서 할 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히 자신이 연루된 여러 로비 의혹 사건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익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법정에는 취재진이 다소 몰림으로써 예. 본인이 더 위축돼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할 말은 변호인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즉 공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특히나 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었는데 압수수색 과정 위법함으로 휴대전화는 증거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 목록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았다든지 압수 집행 이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그 열람 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고 싶은 주장은 충분히 다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그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 로비 의혹으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휴대전화가 증거 능력이 없어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변호인 측의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당부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 박영수 특검이 뭐 박근혜 전 정부와 최순실 씨와의 혐의 등은 잘 파헤쳤을지 몰라도 이렇게 허술한 오징어 사기꾼의 정체는 정작 꿰뚫어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야, 이럴 수도 있군요. 그런데 여야는 이 오징어 사기꾼, 가짜 수산업자 파문을 서로의 탓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김씨 인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경찰 수사를 앞두고 김씨를 만났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상은 부패 완판당 또는 비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여당 김용민 의원의 공세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그 중심에 김무성, 주호영이다. 근데 사실은 박영수 특검은 오히려 박영수 특검은 뭐 물론 국회 추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무성 주호영 의원 전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얘기 나옵니다만은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가 김무성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돼서 정말 저 사기꾼 수산업자가 사기를 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 저라도 먼저 나서서 정치 그만두시거나 탈당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 확인 안 된 거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두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최소한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는 못한다고 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수 특검 관련돼 있죠. 박정 국정원장도 나오죠. 그리고 이 건과는 별개입니다만 지금까지 보았던 청와대 많은 그 비리 내지는 뭐 사건에 연루됐던 비서관급 이상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재미 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다 욕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욕할 수 있어도 현 청와대와 민주당은 최소한 사건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청와대를 향해서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야당의 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 박수현 수석, 청와대가 사면 대상 범위 정할 수 있지만 명단 작성은 법무부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 왜 청와대한테 묻는지 이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박범계 장관 하등 문제 없다고 장담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전재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 사면이 2017년도 연말에 있었던 사면입니다. 아마 2017년이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해죠. 그때 이제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매년 청와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쭉 해왔던 것이죠. 연말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면이라든지 또 부처님 오신 날 사면, 또 8.15 해방을 앞두고 또 사면한다든지 여러 차례 있게 되는데요. 2017년도 말에 진행됐던 저 사면은 전체 165만 명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산업자 사기꾼하고 똑같은 죄명, 즉 사기죄에 해당하는 분은 한 700명이 조금 더 되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뭐 그런 의혹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또는 청와대를 걸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최소한의 팩트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팩트는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정치 공세, 저런 일조차, 저런 사기꾼조차도 뭔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는 그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야당의 주장은 다 받아들여서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면 그러면은 특별사면을 165만 명을 했는데요. 165만 명이 형의 집행과 형의 면제를 받아가지고 사면돼서 사회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전부 이제 청와대의 책임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청와대가 사람 한 명 한 명 165만 명 사람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법무부가 형 집행률이 얼마고 뭐 범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구체적인 명단을 쓰는 건 법무부가 하는 것이죠. 청와대가 어느 세월에 앉아가지고 165만 명의 명단을 만들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까지만 청와대가 하기 때문에 저런 비판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진짜 대통령 선물 감별법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 가짜 수산업자가 본인의 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편지, 선물 등을 전시해놓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저 대통령이랑 가깝고 누구 대통령이랑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사기칠 수도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했으니까 진짜 대통령 선물 감별법 소개 좀 해주시죠. 박정화 전 대변인, 전재수는 전부 다 청와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새겨져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매점에서 팔죠. 그래서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생일 때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새겨져 있는 컵을 선물 받은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명절 때는 출입기자들한테 청와대가 새겨진 술 같은 거를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사서 부모님한테 선물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새겨진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가짜 수산업자가 본인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서 보여줬던 찻잔 같은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매점에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문제를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청와대가 새겨 있다고 해서 다 대통령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니셜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선물이고 대통령이 또 선물하는 그 품목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만큼 이제 청와대가 새겨져 있으면 그만 봐도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과 친한가 보다. 청와대 인사랑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전 저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와대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청와대라고 하면 끔뻑 죽는 거죠? 그럼 그만큼 여전히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실패 경험을 하면서도 청와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청와대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와대가 지금 왜 저렇게 사기꾼이 청와대를 들먹이며 홍보를 하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믿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역시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마지막 결론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대선 상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공개입니다. 안철수와 중도 확장을 결의한 윤석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최근 행보와 또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검증과 관련된 뉴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을 겨냥했습니다. 사모펀드 율로남불 조 전 장관의 주장 보시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특혜성 증권거래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던 일부 인사들은 김건희 대표 보도에 입 닫는다. 김건희 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씨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다 하는 짓이라고 박상기 장관에게 했던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윤 전 총장 측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감원에서 진작 문제 삼을 것이다. 정상 거래로 이미 검증받은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 조국 저격수 소위 알려져 있는 권경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김건희 씨는 사모펀드 가입 아닌 주식을 넘긴 것, 주식을 채권이라고 허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윤사모가 김건희 무죄라고 플랜카드 들고 돌아다니지도 않는다라고 조국 전 장관에게 즉각 반박을 합니다. 강력회 형사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일 변호사님.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신주 인수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입니다. 권경혜 변호사의 지적은 사모펀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사모펀드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아니군요. 예, 사모펀드에 매각했다는 것이죠. 매각을 제3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사모펀드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얻었다는 점이 의혹의 접점인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와 여러 해에 걸쳐서 유사한 업무를 반복해 왔고 그로 인해서 얻었던 시세 차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범죄로 특정 지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범죄로 특정 지으려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대표 등과 공모의 시세 차익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입증에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입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던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를 해달라. 그러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권경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안을 두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시점이 아닌가. 즉 아직까지는 수사의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강력계 형사 출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수사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논평인 건데 조 전 장관은 왜 이렇게 발끈하고 나섭니까? 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와의 거래 관계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 거래 관계 속에서 금전적 이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그건 제가 볼 땐 검찰이 하고 또 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에서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건 조국 전 장관의 떳떳함입니다. 아, 조국의 떳떳함.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횡령협의가 무죄를 받았죠, 정경심 교수가. 그리고 사모펀드에게 대여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던 2018년 1월부터 정경심 교수가 3차례 거쳐서 조국 전 장관 조카에게 비공개 정보를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산 공개 때 문제가 될까봐 자기 동생과 단골 헤어 디자이너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차명 투자를 해서 2억 3천만 원의 이득을 취합니다. 근데 그 이득 취한 것을 은닉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1심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실명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실명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사모펀드가 물론 횡령 혐의의 무죄를 받은 건 분명 틀림없지만 과연 이것이 민정수석의 가족이 비공개 정보로 차명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은닉한 게 그게 떳떳한 일인지. 좀 그래서 물론 이제 김건희 씨의 사건은 만약에 그것이 범죄라면 당연히 나중에 검찰이 밝혀야 되고 검찰이 밝힌 거에 따라서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만 전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재명 기자 뼈 때렸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하고 이제 서로 작용 반작용하는 그 전체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거 돌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이건 추측입니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테고 이 세상 만사 이게 옛말에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이제 호소를 했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서 정치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공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상당히 억울해하는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옛말에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이제 편히 못 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준대로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등판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좀 일정 부분 감내해야 될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나선 분이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뭐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계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 잣대 이것도 본인과 가족에게 그대로 좀 적용시키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인과 관련된 문제, 장모와 관련된 문제 지금 여러 가지 건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재판이 끝나가지고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잣대라는 그 기준에 비춰서 좀 국민들께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 국민대 측이 이 박사 논문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국민대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연구윤리위를 구성해서 예비조사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표절이다 아니다 결론 난 건 아니고 표절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자체 조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요 학회지 영문 초록 제목 관련돼서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 탈퇴에 대한 연구인데 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초록을 원래 싣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논문 중에서는 그 비중은 좀 적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영문 초록의 회원 유지가 멤버 유지로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 유지를 그냥 유지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거. 국민대 한 교수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한 건 고유명사도 아닌데 너무나 황당한 번역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보면 이 제목에 회원 유지인데 밑에 영문에 멤버 유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거 사실은 맞춤법상 맞지 않거든요. 박정환 전 대변인, 이 의혹은 어떤 의혹으로 봐야 됩니까? 뭐 회원 유지를 영어로 저렇게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해서 제목으로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봐도 이상하고 뭐 한 문제죠. 근데 박사학위, 석사학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저거를 자체 조사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국민대가? 저게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어요.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대권 후보,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신상 털기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라는 생각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흠집내기고 창피주기 차원에서 옛날에 주식 거래도 나오고 뭐 지금 뭐 논문까지도 나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참 치졸한 방법을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문 저걸 가지고 아마 제가 뭐 김건희 씨가 어디 아이들을 가리키는 상황이 됐거나 뭐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그때 논문심 다 엄격하게 해갖고 줄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저걸 자체 조사한다는 게 글쎄요 좀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관을 임명을 할 때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 아들, 딸까지 막 합니다. 근데 하물며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죠. 대통령의 얼굴은 나라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대표 얼굴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은 청와대 공식 직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 제1부속실, 제2부속실에 공식 직제가 있는데 제2부속실이 바로 영부인 담당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부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중앙부서 담당 과에서도 다 붙어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다 하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부인은 당연히 장관도 사돈의 팔촌 다 하는데 더더구나 공식 직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가족, 부인 그리고 친인척에 대한 검증은 우리 국민들 정서상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도 더 된 박사학위 논문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의 그 연구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학위 논문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대학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인지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국민대학교 내부 규정에 보면은 학생, 교수, 또 교직원, 이런 사람들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부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대학교가 굉장히 엄중하게 파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처리되고 좀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회동을 두고 두 사람이 만났네? 이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는 것 아니냐, 혹은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신 그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국가정책과 달라서 연구비가 굉장히 무조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재단이 있는데요. 뭐 거의 제 사비를 털어서 연구비 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하고 SMR이 그 과거에 군사적으로 택하는 거나 경영이 잘 되면은 수령을 분야합니다. 안정성 분야합니다. 이게 공정비용이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줄일 수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어.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가 대담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 말씀이요.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런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님이 나오셔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만들어 주셨고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겠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고요. 또 앞으로도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을 좀 더 좁히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쓰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보는 시점이 있어요. 중도를 잡아야 이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이 중원 지역에 있는 대권 주자를 아우르는 행보다라는 시각. 두 번째 시각은 아까와는 다른 시각인데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고 있는 공통된 위치의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국민의힘과는 다소 당분간 거리를 두려는 건 아니냐. 두 가지 해석. 전 둘 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아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솔직히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 이미 몇 달 전에 뭐 합당한다고 공언하신 분이 여태 뭐 당명 이름 갖고 저렇게 자꾸 하고 계시는 상황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볼 게 있다고 주변부를 계속 돌고 계시는지 나는 두 양반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제 갑자기 비판적이에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지금 예. 그 답답하고 지금 현 정부의 정권이 좀 교체됐으면 하는 정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윤석열 전 총장도 응원하고 싶은 사람인데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현실 정치 이런 거 해보니까 이게 그냥 공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선거라는 거, 정치라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얼마나 폭발하느냐인데 쟤는 어제 저 회동을 보면서 두 분이 너무 이 공학적으로 보고 있고 정치를 그냥 산수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산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 국민들의 열망을 두 분께서 받든다면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해서 대우를 잡아가지고 같이 뭔가 지금 대선 전선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려요. 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 회동에 대해서 많은 의미도 부여하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하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 이재명 기자, 입당을 하냐 마냐. 그러니까 입당을 해서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처럼 뭔가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아서 가는 전략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범야권 주장은 입당을 하지 않고 각자 세력화하고 큰 파일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범야권에서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런데 실제 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과의 밀당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별로 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저 모임이 끝나고 기자들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국민의힘과에 맞서서 공동 전선을 펼 생각이냐 이렇게 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해석은 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해석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두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굉장히 세죠. 구심력을 막아낼 방패가 두 사람의 만남인 겁니다. 그 자체가 방패가 되는 거죠. 이제 흔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저걸 이제 뭐 본인들이 바람이지만 철석연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철수의 철과 윤석열의 석을 표현해서 철석연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 입당을 거부하는 게 명목이 뭐냐면 중도층의 이탈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대표도 그걸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사실 어쨌든 재보선거 실패를 했죠. 사실 과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중도층 이탈할지 안 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보다 국민의힘 안에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좀 정치 지형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 그러면 저렇게 만남으로써 안 대표 입장에서는 철새연대가 실제 존재하든 안 하든 저 만남 자체가 느슨한 연대 형태 자체가 안 대표한테는 합당의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안 대표를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중도 외연 확장의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또 윤 전 총장이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나더라고요. 민주당 출신의. 물론 지금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보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어떤 외연 확장의 하나의 상징적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철새연대가 실제 가동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구심력을 막아내는 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보도들은 이 도리도리 습관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그런지.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좌측, 그럼 여러분이 또 우측이 이번에 유튜브 영상 공개가 된 거고, 좌측은 지난 기자회견 때인데, 자, 요거 판단은 강력회 형사 출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도리도리 현상이 좀 많이 나아진 걸로 보이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도리도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좀 더 익숙해지면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말을 충분히 하면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제스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어색해 보입니다. 역시 강력회 형사는 다 판별이 가능해요. 윤 전 총장의 이야기 유튜브 개설했는데 들어보시죠. 녹화되고 있어요?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그동안 제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찾아뵙고 여러분의 귀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드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두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큰 기대와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대권 주자 소식도 핫쌈에 들어있습니다. 돌직구 핫쌈 이어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된 소식, 여가부를 폐지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핫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이죠. 최영섭 대령이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섭 대령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 부친 최영섭 대령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친이 별세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온 거였고요. 가족 여행 중이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가족 여행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영섭 대령이 별세를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뉴스 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그 최영섭 대령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군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6.25 전쟁 발발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600여 명의 병력을 태우고 동해상에서 부산으로 1000톤급의 무장 수송선을 북한이 급파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600여 명의 병사를 부산에 상륙시켰다면 부산마저 북한 손에 넘어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걸 막아선 작전에서 승전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최영섭 대령입니다. 이 최 대령은 그 외에도 덕적도 탈환 작전, 그리고 그 유명한 맥어더 장군과 인천 상륙 작전, 대청도 탈환 작전, 제2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전을 해서 무공훈장 3회를 포함해서 6개의 훈장을 받은 바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쟁 영웅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 부친의 별세 소식이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또 높게 평가하실 것 같은데 1965년에 최 대령이 충무함 함장이었는데 북한이 간첩선을 일본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또 몰래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이걸 또 적발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영섭 예비역 대령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해병대하고 해군은 또 틀립니다. 그렇죠. 네. 명찰도 틀리고요. 해군은 이제 하얀색 명찰인데 해병대는 빨간색 명찰이고. 제가 한번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승전하셨는지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최영섭 대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마침 오늘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모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버지의 별세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선언을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대선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영향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전부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가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전부 그걸로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게 내용과 컨텐츠가 조금 부족하고 또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일들이 연일 계속 터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다 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2%, 3%, 5%밖에 안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붕괴돼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그런 지지율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은 거의 제로섬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쪽이 붕괴하지 않으면 한쪽이 뜰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최고 감사기구 권력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와서 더더구나 자기를 임명했던 정권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관료 조직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안정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고 또 정치적 독립성이나 직무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설사 어떤 명분으로 정치에 참여를 이제 정당화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보시죠. 나라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해 결심에 이르렀다. 정치에 참여하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대권 선언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거나 공식 일정을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부친과 형제들에게는 짠맛이 나는 소금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해보고 싶다. 단기 출진 불명고전 천우신조 탕정구구. 홀로 진지박차고나가 고전해도 하늘의 도움 구하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는 당부 메시지까지. 이재명 기자. 대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대권 나오지 않겠다고는 더 큰 뉴스였겠지만 사실 대권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했던 거겠죠. 그렇게 그런 점에서
시점의 문제였다. 앞으로도 이제 아직 시기를 본인이 구체로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 참여의 뜻은 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짠맛 나는 소금 역할이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 이게 지난해 5월 달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할 때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 감사원 직원들에게 외부의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고 바로 저 문구를 가지고 대선 출마에 어떤 본인의 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함으로써 조금 전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그걸 안고 가는 거죠. 그걸 안고 가는데 불구하고 왜 내가 짠맛을 잃지 않는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결국 그것이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졌고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이제 그 공약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반드시 법규와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앞으로 끊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본인이 이제 정치하겠다 밝힌 상황에서 결국 이제 정치 선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고요. 첫 번째 핫쌈 소식 전해드렸고 두 번째 핫쌈 뉴스는 지금 이 순간 여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느냐, 여가부를 폐지해선 안 되느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든 대권 주자는 바로 야권의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며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내에 하태경 의원도 대권 선언을 한 바 있는데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녀 차별이 심해서 이런 캠페인 차원에서 모든 부처가 남녀 평등 정책을 실시해라 차원에서 시안부 부서로 만든 거예요. 이제는 여성 노동 문제를 여가부에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노동부에서 다 해요. 여성복지부에서 하지. 여성인권, 국가인권위에서 해요. 여성 관련 그런 역할들을 모든 부처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폐지라기보다 졸업할 때가 됐다. 여가부 폐지 주장을 꺼내든 유승민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 부처에서 자기 맡은 거는 조직을 확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산도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공무원 수도 얼마 없는 여성가족부 생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하던 사람들 거기 장관으로 갖다 앉히고 그런 여성가족부 왜 두는지. 자, 여가부 논란 최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주무부처 여가부 장관이 입을 닫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저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장관님 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대답 못하십니까?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여가부 폐지론 찬반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의 본질적 업무는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야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혹시라도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 정책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의 모습도 띄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대변인. 저희 당 내에서도 뭐 앞서 보신 분들 말고 원희룡 지사, 조수진 최고, 윤희숙 의원 등등 여가부 폐지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앞서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님 답변 내용 보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비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탈적인 행위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여가부가 지금 현재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간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가부가 생긴 지 한 20여 년 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부처 전체 인원이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뭐 노동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뭐 하는데 굳이 저렇게 해서 여성가족부를 어정쩡한 상황에 본인들이 본부가 제대로 길을 못 찾아가고 있는데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지금 상황이라면 폐지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효용적이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여가부 폐지 찬성 의견 들어봤고,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의 입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 선거 마지막 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지지율에서 뭔가 이제 아무리 좋은 공약을 해도 이 주목을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뭔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해야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아마 조곤조곤 대화를 하다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강경한 또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선거 캠페인의 전략상 이제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성 문제는 많은 부처에서 다루고 있죠. 여가부의 업무를 많은 부처에서 다루고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16개 중앙정부가 겹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개편하고 또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 뭐 몇 개 잘못하는 거 있다고 그거 다 없애버리면 살아남을 중앙부처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1세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가지고 정부 조직과 정부 구성도 융복합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융합하고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편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뜨거운 핫쌈이었습니다. 세 번째 핫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틀째 1000명대 확진, 신규 확진자 1275명이 오늘 또 나왔고요. 어제 수치죠. 오늘 발표된 수치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다 인원입니다. 그러면 위기입니다. 가장 많은 코로나1 확진자 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틀째 1000명대입니다. 확산세 중심에 수도권 20대, 30대가 있습니다. 전파력 센 델타 변이 검출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심하면 2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서울시장도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20, 30대
분들께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조심드립니다. 심야 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서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도 정부도 최고 단계로의 방역 지침 격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4단계 진입 때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4단계 격상 땐 사실상의 외출 금지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명, 여기까지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 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외출 금지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2, 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4단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발생 기준이 이미 4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상의 외출 금지 조치가 2, 3일째 계속 이렇게 된다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박 변호사님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연일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한 후폭풍도 여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예비 경선 정책 언팩쇼가 있었습니다. 직접 주요 주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국민면접관님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보게 될 8분의 면접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미애의 정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입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억강, 공약, 강자의 욕망을 절대시키고 약자를 보듬는다. 대동체상,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정세균, 도덕성만큼은 그 어떤 후보보다 자신 있습니다. 도덕성과 유능함으로 당을 하나로 통합하여 반드시 정권 재창출 이루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대통령은 투펀드를 통해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이룩하겠습니다. 자, 그 분 중에 추미애 전 장관 소식부터 좀 다뤄볼 텐데 내가 노무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미애 장관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 이재명 기자. 그런데 추미애가 노무현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우리가 촛불입니다. 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추미애 전 장관 찬성했죠? 찬성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민주당이 찬성을 하면서 사실은 그 추진이 가능했던 건데 그 이후로 추미애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이제 사과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왜 저렇게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것이 아마도 이제 지금 본선에 경선을 하고 있는 거죠. 당내 여론, 당내 민심, 당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이제 당심에 좀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성 이제 친문 진영으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조 친노까지로 그 지역을 좀 넓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좀 촛불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촛불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처음에는 촛불 정부다, 촛불 혁명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했지만
과연 그랬느냐라는 이제 물음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다시 촛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노무현과 촛불, 결국은 이제 어떤 정통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적어도 노무현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사실 전재수 의원님의 동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직접 모시고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추 장관이 찬성했던 분명한 기억도 있으실 거고, 내가 노무현이다라는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 기억이 생생하죠. 예, 그때 이제 추미애 전 대표께서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과 또 과거의 말을 가지고 오늘 현재 정치인을 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편협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참여의 시간도 스스로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원금이 갑자기 왕창 많이 모이니까 후원금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지 저금통으로 상징되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후원금이 쇄도했던 그것을 이제 같이 좀 연동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나는 노무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 캠페인상 얼마든지 용인 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전에 탄핵 과정에 있어서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또 생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저 정도 캠페인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허락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김부선 씨가 신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군요. 이재명 지사 상대로 3억 손배소 청구, 장영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 의혹 부인 등 허위사실 공표 고발한 당사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큰 선물 받은 기분이다 라고 하며, 이재명 씨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어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열이었는데 이 지사의 연인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믿을 수 없다며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 작성했다면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그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라고 이 지사 측은 또 반박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그 신체 감정 신청서. 김 씨 측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특정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사에 대해서 신체 감정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체 감정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지사 측에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진단서를 제출해 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원고 측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재판에서 또다시 신체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감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원고가 신체감정을 주장하는데 피고가 계속 회피해 나간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이 사실일 수 있겠다는 그 근거로 설시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셀프 감정일지언정 이 지사 측이 신체 감정을 받고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 판단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지사가 굳이 신체 감정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신체 감정을 고집하기보다는 연인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연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가려집니까?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민사소송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지사가 김부선 씨에게 소위 쌀 한 가만이라도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네네. 결론을 재판부가 내릴 텐데, 그 과정에서 증거 반박 등 했잖아요. 네네. 어제 박 변호사님은
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김무선 씨가. 네네네. 그러면 요 재판에서 민사소송 재판에서 둘이 과거에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가 결론이 납니까 어떻게든? 이 재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물론 언제 나와요? 상소 상고까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이 지사가 무혐의로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상 민사사건 외에는 법적으로 다툴 하등의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1심 민사사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양측의 주장 정도에 따라 달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다소 이르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고 김부겸 씨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가 된다. 양측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군요.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이 포철을 만든 것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박정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강성친문 지지자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약간 금기를 좀 깨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든 거가 왜 금기가 돼야 되고 민주당 대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몰라서 답변을 삭도 못하겠어요. 여지까지는 맞는 거잖아. 예? 여지까지는 잘 이래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막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그 판단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변화 좀 해보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근데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저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될 때 진짜 다시 국민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나.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블라인드 면접에서 김경률 회계사 같은 사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 전재수 의원님. 저도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잘했다. 예, 왜냐하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해초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 정신 차려라, 민주당 변화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몸부림을 송영길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파격적 발언과 이런 것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 경선 시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대표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가는 게 좋겠죠. 당대표가 이제 너무 튀고 파격을 보이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좀 화면에 비쳐야 되는데 당대표 발언이 맨날 텔레비 나오고 또 이 대선 주자들하고 티격태격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그런 안정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다 잘했다라는 발언 모아졌군요. 60초 광고 후에 저희들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